네, 신층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이제 마약 안 하시는 분이고요. 대마도 안 하시는 내가 마약하는 사람이냐고요? 홍진채 대표님 안 하시죠? 들어오자마자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뒤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대표님 혹시 유학파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국내파세요? 네, 저는 대만 냄새도 맡아본 적 아니 없습니다. 정프로는 유학파시잖아요. 저요? 네. 네. 유학 가시면은 많이 막 그 자제분들 막 미국 막 막 뭐요? 거기서 막 몰래 막 네, 아예 그런 건 절대 네. 안 합니다. 네, 제가 한게 라쿤 아니고요. 자산운용 네. 우리 홍진채 대표님. 음. 라쿤이 그 너구리 같이 생긴 그 라쿤이죠? 네, 대만은 안 합니다. 네. 아니 대만. 뭘 자꾸 그 얘기를 아니 저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만 저는 했다는 약간 거잖아요. 네. 제 이제 건너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 저는 마약 같은 여도원입니다. 내가 마약인데 뭘 마약을 하겠느냐 보이지? 인간이. 예. 예. 저 집에 가도 될까요? 네. 뭐 양귀비 같은 우리.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천하제일. 양귀비. 자, 우리 홍진재 대표님과 함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홍진재 대표님 혹시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같이 정프로님 안 계실 때 진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요? 두 달쯤 전에. 근데 네. 정말 말씀을 너무 과묵하게 안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되게 타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손을 아래로 이렇게 해놓고 제가 군기 잡듯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문매를 맞았던. 옆 사람 나쁜 놈들은 아주 묘한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대표님 또 저러고 계시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네, 우리 네. 홍진재 대표님 저는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 가운데 몇명 천재과들이 있어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천재. 천재라서 저를 네. 그렇게 반대로 역으로 뭔가 네. 보내버린.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대표님? 오늘요. 네. 자, 사실 요즘에 좀 주식하기 좋은 때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이 요즘 네. 제가 이번 달 들어서부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게 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거나 혹은 네. 뭐 지금 이제 위기가 다 해소가 곧 해소될 거다라던가 뭐 곧 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좀 장기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했을 때 한 5년 정도 보유했을 때 좀 수익률이 잘 날 것 같은 연평균 한 10% 후반 혹은 20%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원래는 되게 희귀하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좀 많아요.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딱 요 정도. 5년 보유시 몇 프로요? 뭐 한 10% 연환산으로 10% 후반 혹은 20% 이상도 볼 수 연식? 있는. 만족 못하시니다. 네? 만족 아, 못하십니다. 뭐 만족 못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럼 뭐 네. 언제 언제 나좀 데리고 가요. 가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약간 개별 기업 레벨에서 좀 좋은 회사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이제 곧 좋아질 거다. 뭐 지금이 주식 살 때입니다. 뭐 이런 식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그러나 드리고 조금 시계를 길게 보면 지금은 사서 이익을 볼 거라고 거의 확신이 드는 회사들이 꽤 많다. 네네. 아마도 제가 작년 12월쯤에 나왔을 때 그때 아마 3,300에서 3,000으로 빠지고 이랬을 때였을 건데 그때쯤에 제가 아직 코스피 좀 비싼 것 같고 네네네. 뭐 아래쪽으로 보면은 한 2,200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2,200까지 얘기를- 얘기하셨었나? 네, 그때 댓글창 보면은 네. 이 말을 그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댓글이 요즘에 달려 있더라고요. 오. 아 진짜요? 뭐- 홍진. 근데 천재라고 했잖아요. 아니 홍천재. 아니, 뭘- 홍천재. 뭐 홍진채가 맞췄다고 자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잘 자랑했잖아요, 모르는 지금. 거고 지금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댓글창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쵸. 그 당시에 지금 왜 빠진다고 하냐. 안 그래도 3,300은 3,000 빠져 기분 나쁘고 있는데 네. 거기다 2,200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 그래서 너 같은 놈 때문에 국장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뭐 제가 뭐 평소에 뭐 되게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뭐 저도 네. 기억나요. 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어쨌거나 요즘에는 좀 되게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아, 네. 아 우리가 그거 좀 해야 되겠다. 과거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이제 한번 검증하는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연말이나 아니면 네. 연초쯤에 뭐라고 했는지 쭉 저희가 다시 검색해 정리해서. 갖고 뭐라고들 하셨는지 어. 그래서 출연하신 딱 그날 틀어요. 나오기 그거는. 전에 한 1분 딱 트는 거죠.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그냥 출연 포기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네. 맞춘 분들은 또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또 댓글창에 약간 난리 났는데 네. 뭐 제가 뭐 원래 뭐 시장을 예측하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고 네. 그 맞아요. 당시에도 빠진다라고 예측을 했던 건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 정도고 지금도 뭘 예측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편하다. 네, 주식하기 편하다.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고요.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의 주식에 뭔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예,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근데 그 정도의 얘기를 하신 분들이 아마 올해 초에도 많으셨을 거예요. 올해 초에도 주가가 계속 네. 빠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을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때도 뭐 저는 그다지 뭐 아직 뭐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고, 제가 한 6월 말 정도 지나고부터 제가 아마 7월 초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때 게스트로 그때 뭐 단기적인 전망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훌륭한 주식이 이런 누추한 가격에 귀하신 분이 누추한 가격에 와 있는 게 좀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그때 살짝 드렸을 네.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보다 조금 더 일단 발견되는 빈도도 높고 약간은 좀 가슴 설레는 뭐 그런 주식들이 오. 좀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 매력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좋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총 한 5가지 꼭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40분, 35분 정도 있죠. 40분 정도 있습니다. 40분. 네, 그러면은 개당 8분 하면 좀 빠듯할 것 같고 한 개당 6분 계산을 하고 정도로. 네. 일단은 뭐 미리 꼭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 힘든 시기는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의 피봇 기대감, 스탠스 전환, 금리 인하 요런 거 기대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하다. 요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경제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네, 경제는 그다지 나쁘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스피 전체 시장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나 5번째는 이 하락장이라는 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끝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꼭지로. 네. 정프로가 참 꼭지 좋아합니다. 아시죠? 네, 일단 첫 번째 그 뭐야? 힘든 시기는 곧 끝난다. 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금리를 올리고 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다들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연준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의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눈앞에 와 있다라는 시그널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아마 다른 출연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뭐 이번 달 초에 발표한 뭐 9월 PMI 지표에서도 가격이 빠졌고 네, 신규 주문 확 줄어들었고 재고는 늘어났고 리드 타임 그러니까 물류에 걸리는 시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신규로 주문은 안 하고 있고 재고는 많이 쌓여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조금씩 빠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약간은 경기 침체에 다가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P 글로벌이라는 데서 PMI 예비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10월 예비치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드디어 49.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0을 하회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실제 값은 뭐 다음 달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그 물가가 잡히기 전에 경기가 먼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그럼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게 큰데 일단은 물가도 이제는 완연히 꺾여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일단은 그 유가의 가장 선행 지표, 그 물가의 가장 선행 지표는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가 현재 수준만 유지가 되더라도 내년 1월이 되면은 유가가 이제 YOY로 마이너스가 돼요. 전년 대비 유가가 더
가격이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대체로 물가에선 유가가 가장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CPI가 따라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네. PCE가 더 뒤따라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지표가 먼저 꺾였고 그 다음에 CPI도 현재는 꺾이고 있고 그 꺾이는 속도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다음에 PCE가 더 늦게 꺾이고 그래서 지금 PCE가 피크아웃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후행 지표가 후행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논란이냐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일단 가장 선행 지표인 유가가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이게 아예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CPI도 이제는 완연히 좀 지금 보고 있는 뭐 6%, 8%이 레벨보다는 좀 현저히 낮은 구간으로 내년 한 중순쯤에는 조금 후행해서 진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PC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후행해서 진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PC가 안 빠지는 게 그 주거 비용. 주거 비용이 컸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이제는 좀 그 후행 지표인 PC도 좀 꺾이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제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의 근원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러시아 전쟁이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었냐? 일단 공장이 돌아가지를 못했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네. 물류가 막혔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은 일단 유가가 튀고 곡물 가격이 튀고 원자재 가격이 튀고 이런 그 원자재들의 가격을 튀어 올린 그런 리스크가 됐었죠. 근데 코로나는 이제 사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몇 명인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지표 발표도 안 하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은 올라오고 있고 물류는 확연히 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류 회사들 실적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임 지표들 BDI나 네. SCRPI나 이것도 다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이제 아주 빠르게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도 일단은 전쟁이 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원자재 공급망도 어느 정도는 재편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다음에 러시아 전쟁 자체도 이제는 사실 뭐 러시아가 공격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러시아는 계속 총 동원령을 내리고 다른 복지 비용까지도 아껴서 전쟁에 다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전반적인 전쟁 태세로 가고 있는데 약간 뭐 네, 우크라이나는 좀 멀쩡한 상황이고 계속 네. 이제 영토를 수복을 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핵 전쟁을 핵 버튼을 누르느냐 아니느냐가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어차피 뭐 핵을 쏘고 나면 그건 뭐 주식 시장이건 뭐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는 뭐 전쟁도 이제 우리의 관심사에서는 많이 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지금까지 나온 많은 게스트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 연준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라고 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대는 거는 뭐라도 하는 그 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액션을 보여줘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액션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가라앉아야 했을 그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모습을 제발 좀 빨리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펀더멘탈이 좀 뒤따라와주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연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경기가 뒤따라오는 그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11월 혹은 뭐 이번 11월은 좀 약간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연준에서도 이제 우리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CPI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캐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꼭지인데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시점쯤 뭐 내년 한 1월, 2월 그쯤이 되면은 연준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시그널만 주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게 되겠죠.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네. 근데 또 물가라는 게 마치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제 촉발을 했습니다만 마치 그 번개탄처럼 불은 한번 지폈지만 그 다음에 타는 건 연탄이 타는 거잖아요. 네.
연탄은 번개탄 꺼졌다고 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름이 촉발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름이 뭐 하나만 저 올렸다면 뭐 그거 기름만 떨어지면 다시 걔는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기름이 전체를 막 올려놨잖아요. 네. 아주 그물망 같이 촘촘히 엮여 있는 이것들이 기름 하나 떨어졌다고 걔네들은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뭐 상승작용,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등 여러 가지로 저 후방 연쇄 타오를 효과가 계속 가능성이 있는 있을 거죠. 텐데 네. 지금까지 그나마 한 10여 년 동안 물가 잡은 거는 아마존이랑 중국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이제 더 이상 아마존 효과가 더 일어날 가능성도 좀 적어 보이고, 중국은 더더욱 이제 물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물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그 기대가 좀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네,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시고요. 그 물가라는 게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진 않아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유가가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계속 보는 물가 지표는 YOY 상승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딱 그 절대적인 물가 뭐 인덱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보면은 그 과거 100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이게 그 마이너스로 가는 케이스는 금융위기 때, 뭐 요럴 때,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공황 때, 네. 1929년 이후에 33년까지 그때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고요. 그러니까 CPI가 YOY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는 너무 괴로운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물가가 올라온 채로 그대로 약간 횡보 혹은 약간 상승하는 형태. 그러니까 CPI가 한 2에서 4% 사이로 YOY로 계속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주는 그 정도가 좋은 상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YOY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CP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CPI가 지금 보고 있는 8%, 6% 이 레벨에서 한 2에서 4% 사이로 뭐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거기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간 물가가 내려오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전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준에서는 굳이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뭐 하냐라는 판단이 들 거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장에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레벨도 그렇고 속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의 고통은 이제는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고요. 대략 한 4%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CPI 4%요. 네. CPI 4는 뭐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내년 하반기면 내년 되지 하반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봐야 할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자,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당분간 뭐 경제 펀더멘탈이나 뭐 CPI 추이를 뭐 관망할 겁니다. 대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빠르면은 올해 뭐 12월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년 1월 혹은 3월 그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시장은 되게 좋아할 건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피봇 기대감, 연준이 그럼 다시 언제 금리를 인하해 줄 거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급등을 할 건데, 그때는 또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연준은 연준의 역할이 경기를 좋게 만드는 기관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기관이지 좋게 만들기 위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을 것 같으면 눌러주는 역할, 그다음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돈을 좀 부어주는 그런 역할, 어떤 레인지가 있는 거고, 그 레인지를 경기가 벗어나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그걸 하라고 있는 기관이 연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점, 그 정상 상태를 뭘로 보느냐의 문제인 건데, 아마도 제 추측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금리, 연준 기준금리의 정상 상태가 한 2% 정도인데, 원래 그래야 하는, 제로 금리는 뭐 너무 낮은 거였다 치고 한 2%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한 3%, 4%, 5%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CPI가 너무 높으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다. 근데 이 일시적인 CPI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2% 정도로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피봇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자연이자율은 한 4에서 4.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은 그 말인즉슨 그 연준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려놓고 거기에서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4.5가 기준이고 여기에서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다시 3으로 낮추거나 2로 낮추거나 이런 액션을 보이지 않고 계속 관망을 할 가능성이 높다. 4.5쯤에서요? 네, 4.5에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피봇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11월에 75bp, 12월에 50bp, 그다음에 1월에 25bp 이런 걸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봇인가봐 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그렇게 인상의 폭은 줄어들지만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에서 계속 유지하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피봇이 아니다. 다른 분들이 피봇을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를 피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내리고 다행이고요. 나서 네. 유지 혹은 이제 여기서 더 기대하면은 인하. 네. 저는 그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인하는 아니다. 네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이 인하를 얘기하지 않다면은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 4.5% 금리라고 치고요. 네. 성장률은 그만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요? 그만큼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겠죠. 네. 상관없나요? 성장은 예를 들어 네. 한 1, 2%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금리는 4, 5% 이렇게 가도 괜찮나요? 뭐 그런 적 많지 않나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면 네. 성장보다 금리를 더 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죠? 제가 돈이 점점 없어지는 내 돈은 우리 대표님 여유로우셔서 별로 문제가 안 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뭔가 정책을 취하겠죠. 내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그 진짜 피봇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돈을 좀 푸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두 가지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뭐 4까지 갔을 때 피봇을 한 4까지 갔을 때 피봇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실업률이 뭐 4.5, 5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연준이 뭐라도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 원래 뭐 미국의 GDP 성장률은 한 2나 3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거 이하로 기준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가 되면 뭔가 하겠죠. 네. 네. 어쨌거나 지금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를 최근에 좀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이때쯤에는 좀 약간은 완화적인 얘기를 립서비스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느새 또 다시 지금 4.8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또 립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고 근데 이게 또 튀고 나면 립서비스를 조금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약간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거는 그때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꼭지. 이게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GDP 성장률로 보면은 한 3 정도면은 그냥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다 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넷플릭스가 되게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은행 주식들이 괜찮았죠. 미국의 은행들이 또 괜찮았고 항공주도 괜찮았고 IBM 같은 테크 회사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약간은 구경제라고 소외돼 있던 뭐 그런 기업들이 좀 괜찮은 실적을 내줬고요. 뭐 넷플릭스도 이제 빅테크에서 이탈한 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회사긴 하지만 뭐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도 뭐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회사들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로블록스, 스냅 뭐 이런 되게 각광받던 그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불리던 그런 회사들이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코로나와 유동성의 수혜를 많이 받던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서 별로 큰 수혜를 못 받던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최근에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섹터별로 좋은 쪽은 좋고 안 좋은 쪽은 안 좋고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흔히 봤었던 그냥 경기 둔화 상태라는 거예요. 되게 큰
뭔가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실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회사들도 보면은 지금 실적이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좋은 회사들은 좋고 안 좋은 회사들은 안 좋아요. 뭐 2차 전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은행 좋게 나왔고 또 건설기계 좋게 나왔고 근데 안 좋게 나온 쪽은 뭐 반도체 당연히 안 좋게 나왔고 근데 반도체 쪽에서도 또 반도체 소모품류 이런 쪽은 또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쪽 뭐 자동차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화학철강 당연히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은 좋고 안 좋은 쪽은 안 좋게 나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코스피를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너무 안 좋고 화학철강 이런 데들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반도체가 꺾이니까 지금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쪽 좋고 안 좋은 쪽 안 좋고 이런 게 그냥 평소에 흔히 보는 그냥 적당한 코스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우려가 되게 많은데 사실 환율은 그냥 미국이 강하고 그 이외에 전 세계가 다 환이 약한 거고 그래서 뭐 구간별로 잘라서 보면 뭐 한국이 필리핀보다 더 환율이 안 좋고 뭐 이런 구간들이 나오긴 하지만 연초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보면은 그냥 미국 대비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안 좋은 딱 그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이 너무 좋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 근거로 예전에는 환율이 1,300원, 1,400원 이렇게 가면은 그 코리아의 CDS 프리미엄이 좀 되게 높게 한 300bp, 400bp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 한 60bp, 뭐 지표에 따라서는 100bp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좀 뭐 상당히 멀쩡한 CDS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 뭐 외환 보유고도 되게 튼실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그 건설 쪽 PF 리스크가 되게 많이 불거지고 그쵸. 있는데 이쪽은 뭐 앞으로도 계속 뭔가가 터질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다들 PF 그렇게 쪽은?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님 처음입니다. 그런 말씀. 네. 무너지면 대표님 책임이에요. 네. 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네. 그냥 뭐 들리는 얘기만 하는 건데 계속 문제가 좀 터진다. 네,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뭐 안 좋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번에 또 강원도 쪽에서 터졌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한국이란 나라 자체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였는데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 발빠르게 나서서 좀 일단은 뭐 지급 보증 다 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 안정 펀드도 좀 이제 개시를 하고 해서 일단은 이제 당장 이 강원도에서 터진 이 트리거는 좀 틀어막는 느낌인데 부동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은 원래 하나 터지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빙산의 일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그 안 좋게 터지는 게 은행 보험까지 전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안 좋은 거 터지고 이게 그냥 몇 개 금융회사가 뭐 몇천억 혹은 몇 조 원 상각하고 끝날 일이면 전체 시스템의 리스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될 거냐의 이슈인데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국의 은행들은 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자산을 쌓고 있었고 네. 오히려 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자산이 되게 건전한 편이고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도 그때 NPL 비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좀 은행 쪽은 건설 PF 상각이 일부 있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에는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보험 쪽도 그래도 은행보다는 건설 PF 익스포저가 좀 더 크기는 한데 약간 은행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물량들을 보험사들이 많이 가져간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여전사나 뭐 저축은행 이쪽이 좀 많이 익스포저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쪽은 좀 뭐 상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증권은 아마 그 중간 정도인 거기 때문에 뭐 증권 쪽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있느냐 뭐 이런 PF 거를 쪽에? 좀 잘 봐야겠죠.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은행권까지 이게 전이가 될 거냐 해서 저는 일단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한국은 매우 높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은행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바젤 3가 잘 작동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일단 그게 이제 시험 때 오를 거고 뭐 잘 작동해 주기를 뭐 빌어야 되지 않겠냐 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에 바젤 2 때 그때 이제 그 안전자산 티어 1 자산으로 분류해 준 거에서 그 모기지 담보로 발행된 채권에다가 CDS를 걸면은 그러면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런 규제가 바젤 2 때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도 되게 많이 발행이 되고 CDS도 되게 많이 발행이 됐다가 그게 뻥 터져버려서 은행 리스크까지 전이가 된 그런 게 바젤 2 때의 문제였는데 이제 바젤 3에서는 그거를 좀 많이 걸러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된 규제가 잘 작동하느냐를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2보다 3가 훨씬 더 강화됐어. 훨씬 더 거죠? 강화됐죠. 네. 자, 그럼 이게 전반적인 여건 쫙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 아까 전에 네. 이제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했는데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나왔으면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쩌면 약간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 네. 같은데 공교롭게도 뭐 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805조 코스피 시총이 1,805조인데 근데 그 코스피 순위 컨센서스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연초에 이제 올해 전망치가 한 180조 정도였는데 제가 180조 안 될 거고 뭐 많이 빠져서 한 160조 초반 정도이지 않을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160조 초반까지 내려왔고 근데 아마도 여기에서 더 빠질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160조 정도로 마감을 한다 치고 문제는 내년인데 올해 초에는 2023년 기대치가 한 200조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저는 200조는 말도 안 되고 180조 정도만 해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분기 지나면서 계속 빠졌고 3분기쯤 되니까 이제 내년을 한 160조 정도로 컨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반도체가 가미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 때는 그래도 유가가 빠지고 나면은 한전에서 그래도 좀 메이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좀 메이크업을 해주고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도 그동안 코로나에 또 가격 수혜를 너무 많이 봤었는데 그게 이제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뭐 한전 같은 전력 회사들도 내년에 딱히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반도체가 꼬꾸라지고 나면은 내년에 한 140조 혹은 그 이하를 바라볼 수도 있고 40조요? 네,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로 진짜 빠르게 빠지고 나면은 한국 코스피가 한 80조 뭐 이렇게 순이익이 났을 때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때보다는 전반적인 이익 체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일단은 한 140조 정도로 보고 생각을 하자라고 친다면은 지금의 1,805조는 140조 대비해서는 거의 한 13배 언저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빡빡하죠. 근데 이게 뭐 너무 비싼 거냐라고 하면 전 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그 한국은 좀 그 워낙에 사이클이 심해서 반도체가 되게 잘 나갈 때 반도체가 업사이클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 때 오히려 PER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이 되고 이익이 꺾일 때 그때 PER은 높아지는데 주가로는 저점이었던 뭐 그랬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PER이 12배니까 뭐 혹은 13배니까 과거 8배, 12배 레인지에서 고점인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냥 고점이고 팔아야 되는 구간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에서 PER 고점인 거는 그렇게 코스피 지수의 고점인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게 그 이제 어제 오늘 뭐 하이닉스가 캐펙스 컷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약간 말이 좀 미묘하긴 한데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연스럽게는 뭔가 줄어들 수 있죠. 그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공정 미세화. 공정 미세화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네. 그
파이프라인이 좀 길어져요. 그런 게 있고 또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꺼서 정비를 하고 소모품 갈아 끼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켜는데 그 정비를 좀 더 열심히 좀 길게 하고. 네, 좀 길게 그럼 하면 그 인위적인 건 아닌 거죠? 아닌 그거는? 거죠. 정비해야 되니까 그냥 정비했을 뿐이야. 네. 인위적이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시장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런 건 좀 되게 뇌피셜이긴 한데 약간 전략적으로 1등 기업이 우리가 감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럼 와장창 무너진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오펙에서 지금까지 그 감산을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느냐 요 역사를 보면은 누군가는 뒤통수를 치거든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감산합시다 하면은 그러면 살짝 뒤에서 열심히 기름 캐서 팔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오일과 반도체는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그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막 라인을 끄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슬쩍 가동률을 높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전자 앞에서. 입장에서 마켓 셰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도업체 입장에서 되게 뼈아픈 실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자 우리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알아서 줄일 건데 혹시나 배신 때리는 친구 있으면은 너네 큰일 날 거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네. 그런 또 내막이 있었군요. 뭐 한 절반은 뇌피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네.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매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신데 앞서서 맨 처음에 주식하기 좋은 지금 구간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 뭔가 개별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보시는 곳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섹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일단은 어떤 그 관점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네. 싶어요. 그 하락장이 어떤 식으로 끝났는가를 네. 그동안? 되짚어 보면은 네, 그동안 지금 사실 우리가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매크로에 산적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아직은 이런 리스크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는 잘못된 거야. 지금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제가 올 상반기에는 내내 상반기 중에도 작은 반등을 했던 구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되게 불편했던 게 이제 위기는 끝났고 뭐 연준이 피보시건 그때는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터미널 레이트도 너무 낮은 상태였고 그때 뭐 한 2% 가면 끝날 거야 혹은 3% 가면 끝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상반기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전쟁이 한창이고 CPI가 꺾이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 연준이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 너무 좋은 상태인데 연준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반등을 할 때마다 이게 끝났구나라는 기대를 많이 해서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절대적인 지수 레벨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썩 매력적이지 않은데 반등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시각 태도 이게 좀 되게 반등을 해도 별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렇지 않나요? 반등을 좀 제대로 쭉쭉쭉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하다 말다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줬다 뺐다 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여기서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계속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달려들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세게 반등하기에는 아직 펀더멘탈리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펀더멘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평온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하락장이 어떻게 끝났을지를 되돌아보면은 이거는 하락장은 문제가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네. 뒤돌아보면은 그냥 주가 언제 이렇게 올라 있지? 그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멘트들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좀 호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쉬운 시장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뭐 더블 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더 부정적인 네, 얘기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 지금은 위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좋은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네. 더 부정적인 예, 얘기가 나온다. 계속 이번 반등에 좀 기분 좋아하면 위험하다. 의미부여하지 우리는 계속 마십시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각광받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추앙받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너 믿고 투자했다가 또 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욕을 먹고 상상을 좀 해보면 네. 내년쯤 그렇게 말씀하셨던 뒤돌아보니까 다들 익숙해져 있고 시장이 몰래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그 구간에 경기는 되게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지금 경기 지금 지표 봐라 이렇게 안 맞아요. 좋다 마이너스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 네. 그래서 이거 왜 올라? 왜 이래요? 그러면서 의심하고. 네. 근데 이거 오르는 이유를 딱히 설명해 줄 찾기 어려운 뭔가는 안 거고. 나올 거거든요. 아. 경기는 안 좋을 거고 유동성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씩 네. 웃으면서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된다. 거기까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거나 이제 또 이게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달에 코스피가 플러스 6.18%입니다. 10월 달에 네. 네, 10월에 와닿지 않으시죠? 내 주식은 그만큼 안 올랐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이게 올랐어요. 보면은 대형주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대형주가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는 별로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는데 지수만 많이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개별 주식, 좋은 주식은 좀 약간 전반적인 그러니까 대형주의 반등이 있고 난 이후에 약간 갭맥국이 혹은 이 큰 것들이 이렇게 좋으면은 작은 것들은 따라오는. 이렇게 나쁠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약간 스멀스멀 올라가는 어차피 이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팔고 다른 걸 사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개별 주식들 그러니까 뭐 3년 후, 5년 후를 봤을 때 뭐 이익이 지금보다 되게 많이 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익이 2배는 늘어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PER이 10배야. 그럼 분위기 좋을 때는 그런 회사들은 PER 20배, 뭐 25배 뭐 이렇게는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10배야. 근데 이런 회사들이 또 6월 말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사파스러운데 차트가 약간 이런 느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 차트가 쭉 표현하세요, 올랐다가 말로. 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낮추고 낮추는 있는. 형태로 네. 계속 약간 지금인가 했는데 아닌가요 지금인가 아닌가요 이걸 계속 약간 반복하다가 올라가는데 이산이 아닌가요. 네, 근데 한참 전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좋아지기 이전에 어떤 횡보하던 구간 급등한 구간 다시 과거에 횡보했던 그 구간 여기까지 빠지고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전체 주가 차트 보면은 코로나 때 네. 이렇게 산을 만들고 다시 평지를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인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차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약간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약간 가슴 설레는. 차트 분들은 와 이제 드디어 네. 저점에 왔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확인하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확인하고 뭐 그런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다 확인하고 나면 주가가 여기서 또 한 30%는 튀어 있을 있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향 차인데 나는 뭐 다 좋아지는 거 보고 붙겠다 혹은 지금 일부 매수하겠다 뭐 이런 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5년 이후를 전망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를 내가 발견을 해놨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떠오르는 회사가 없는 분들에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회사 떠오르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다면은 그런 주식들은 뭐 좀 지금은 좀 굉장히 5년 뒤. 평온하게 5년 뒤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뭐가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제가 얘기하면 이게 컴플라이언스에 아, 걸리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뭐가 없는데 있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개 정도 회사를 보면은 한두 개 정도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20개 정도 들춰 보면은 한 4-5개, 6개, 7개? 그 막 네. 다 이슈가 있으시니까 그럼 저희가 네. 여쭤볼 테니까 눈을 한번 깜빡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눈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레드팩토? 2차 제가 전지, 잘 모르겠고요. 태양광, 2차 전지 풍력. 태양광은 또 이번에 이미 실적이 너무 좋게 그래요? 잘 나왔죠. 업종 정도는 네. 얘기해 주시죠. 업종. 자동차, 반도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곤란하신 뭐. 일단은 아유, 아니 사실 네, 이번 네. 실적 발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많잖아요. 뭐 2차 전지 이미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거고 은행도 우려가 많아요. 은행도 우려가 많은데 지금 이자이익이 작년보다 한 8조 정도 늘어나고 근데 비이자 이익에서 그 절반 정도를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려가 은행은 지금 일시적인 모멘텀 아니냐라는 우려로 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근데 내년 되면은 뭐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또 비이자 이익이 또 확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혹은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럼 이제 비이자 이익 늘어나고 이익 다변화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연준의 일단 금리 인상 구간이 이제 좀 멈춘다 뭐 이런 걸로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뭐 은행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업종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네, 네. 있다라는 농기계. 얘기인 거고요. 건설기계 쪽이 지금 의외로 좋아요. 건설기계. 건설기계가 실적들이 잘 나왔는데 이쪽이 의외로 좋고 근데 뭐 스토리를 갖다 붙이자면은 뭐 중국도 일단 당대회 끝나고 뭐 땅을 열심히 팔 수도 있고 근데 중국을 기대하는 건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땅을 열심히 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좀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 판매량도 좋아지고 있고 말이 중국의 많아. 건설기계 수출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뭐 방산 좋은 거야 다 아는데 방산은 이제 조금 논외의 얘기가 될 거고 보험 쪽도 뭐 금융 쪽을 많이 보시네요. 괜찮지 보험? 않을까. 뭐 펀다멘탈로는 뭐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많죠. 좀 관심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보험- 아니 느낌이시네요. 어려우니까 안 보겠죠. 그리고 보험이 어려워서 안 보는 것보다 네. 보험은 가봐야 네. 은행이랑 비슷하게 뭐 1년 열심히 가봐야 5%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가끔 은행 보험이 좀 세게 달릴 때가 있거든요. 막 30% 40%씩 가기도 해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게 시기가 뭔가 어떤 시기 때 그렇게 세게 가요? 시기가 이런 얘기 조금 위험한데 사고 안 나는 시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각을 되게 많이 해뒀다가 그 충당금이 환입이 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 한국의 경우에 2013, 14, 15에 그때 그 조선건설 다 무너질 때 철강도 안 좋고 그런 시기에 네 그럴 때 이제 상장 회사가 안 좋은 정도면은 비상장에 되게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좀 되게 더 크게 피해를 입는데 그때 은행권에서 그런 사이클 기업들 쪽에 내놓은 대출을 되게 많이 상각을 해놨어요. 근데 한 15년, 16년 정도 되니까 약간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네라고 하면서 충당금을 진짜 분기에 1조씩 환입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안 좋은 상태고 섹터로는 딱히 좋을 게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은행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저도 그랬고 은행주 되게 좋았던 시기가 되게 최근에 있었잖아요, 몇 년. 네 그때가 이제 15년 하반기부터 16년, 17년까지 좋았어요. 그랬었고 네.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보험주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가 약간 보험 쪽의 그 큰 사이클은 규제 사이클이거든요. 네. 보험은 좀 우리 민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되게 강하게 보험료 낮춰라라고 규제를 할 때가 있고 근데 보험사가 이제 죽겠다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뭐 알아서 신상품 개발해 보세요. 우리 터치 안 할게.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 멘트들을 잘 뜯어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럴 때 약간 그 자동차 보험료도 슬금슬금 올리고 실손도 슬금슬금 올리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런 사이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있어서 네, 그런 건 좀 이제 네.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되겠죠. 보험은 어쨌든 저는 그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 어린이 보험이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3차세부터 삼성화재. 태아부터 만 30세까지 네. 특약 상품 가입 시 네. 혜택이 늘어나는 체증형 보장이거든요. 네. 네, 삼성화재 어린이 보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갑자기 네. 광고를 살짝 했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네. 우리 이거 말씀해 주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쿤 자산운용은 현재 자산 운용 중에 주식이 몇 프로예요? 펀드별로 다르긴 한데 주식 비중 현금을 좀 많이 쟁여놓고 있긴 현재는 했었어요. 현금 비중이 높아요? 연초부터 계속 높았다가 네.
조금씩 줄여 얘기하기 좀 그런데 줄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줄여 사고 계시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요새 주식을 사시는 거죠? 네, 저희는 뭐 주식만 하니까. 아 채권 이런 건 안 하시고. 네네. 현금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중이시다. 이제,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직접 이제 하시는 것도 여쭤봐야지. 우리 뭐 한참 뭐 살 때인 것 같다 하셨는데 지금 뭐 계속 현금 비중 늘리고 있으면 그건 또 우리가 용서 못하니까. 그쵸. 네, 여튼 어쨌든 라쿤 자산운용은 지금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중이다까지만 오늘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아 천재예요, 진짜. 예. 홍천재. 홍천재.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모시고 귀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